그러니까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갔는데 이 대구에서 파타야 같은 경우는 새벽 비행기예요. 그래서 밤에 출발해서 새벽 한 1시 반 정도에 도착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이제 차를 타고 대략 1시간 정도 더, 1시간 반 정도 오게 되면은 제 숙소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도착했는데 이 새벽 시간에 문을 여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전도 아니고 주위에서는 다 불이 있죠. 제 저희 집에만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야 해가지고 저는 스위치 온오프 해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베트남이 어딘지 아니까 베트남에 들어가서 열어서 이제 확인해 보니 뭐 다 전부 다 정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에 이게 제가 아니라 일반 손님이었다면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들어왔는데 불이 안 켜져. 근데 밤이야. 잠은 자야 되고 환장을 노릇이죠. 뭐 어떻게 씻을 것이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서 어떤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직접 이제 오셔가지고 또 각 플로어 이 층마다 또 배전함이 따로 있거든요. 그 전체 층 배전함에 가서 내려가 있던 내려가 있었던 밸브라 해야 되나? 뭐 이거다 뭐 전원 차단기라 봐야겠죠. 이 전원 차단기가 내려가 있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올리니까 이제 불이 들어왔었는데 새벽 시간에 이 일을 과연 누가 처리하냐라는 거죠.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제가 처리해야 될까? 아니면 현지 인력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현지 인력이 자다가 뛰어와서 이거를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큰 일이거든요. 청소 인력 사실상 그분들이 받는 금액이 적게는 300바트에서 많게는 650바트예요. 300바트면은 12,000원. 거기서 대략 한 2배 정도면은 24,000원. 하루에 12,000원에서 24,000원 사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밤에 자고 있다가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콘도로 와서 전화를 살펴본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일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현지 인력이 연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또한 일 처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해주는데 과연 서비스 차지를 얼마를 줄까 될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지 인력을 구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궁극적으로 현지 인력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약속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한국인에 비해 적다라는 점. 하다가 그분들이 일이 생겼을 때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주는데 어쩌나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플랜 A가 안 되어서 플랜 B로 메꿨지만 플랜 B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다른 이 업무가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플랜 C까지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현실력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청소하는 인력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 또 아니고 뭐 무슨 고급여를 받는 그런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나가고 들어오고 사실상 고용한 사람이 갑이 아니라 어린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상시에 일을 대처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인력이 새벽에도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 있어요. 그 다음 앱을 비추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앱을 비추하는 이유는 택도 없는 수익성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자, 저는 통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통상적으로요, 이 객실 한 개당 이게 에어비앤비가 보통 저희가 한 70% 정도 가동률을 목표로 합니다. 70% 정도면은 30일 중에 한 20일 정도가 돌아왔을 때 유의미한 그런 수익이 나온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 한 보름 정도, 한 절반 정도가 운영되었을 때 각종 월세, 그리고 청소비, 인력, 뭐 가스비, 뭐 수도세 이런 것들이 상충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게 대략 한 5일 정도 치가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사업의 성공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70% 정도는 목표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럼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버는 수익은 제가 알고 있는 동남아 쪽에 있는 그런 콘도들을 활용한 그런 에어비앤비 사업의 수익이 월 수익이 3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30만 원 정도예요. 제가 살고 있는 파타야 콘도, 이 콘도에서
4개 정도를 갖고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현지 싱가포르인인데 이제 태국인과 결혼해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부동산 중개 사업도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17개인가 뭐 정도의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4개의 콘도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콘도의 안에 이제 4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대략 한 개 정도 월 한 3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30만 원으로 정말 수익성에서는 택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에어비앤비 사업자들은 한 개가 아니라 10개, 많은 분들은 100개 이런 식으로 이 채수로 결국은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 10채 정도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해야지 한 300만 원 정도의 유의미한 그러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잘 봐요. 아주 골 때리는 문제예요.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단 한 개의 펜션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10개의 콘도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어느 게 편할까요? 당연히 한 개죠. 당연히 한 개 가지고 관리하는 게 모든 것들이 편리하죠. 저 같은 경우는 거제에서 운영하는 펜션이 월 한 12회 정도 운영이 되더라도 대략 한 30% 정도죠. 30% 정도 가동률을 해서 월 한 320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그런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는 70%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총 10채의 숙소를 들려야지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셈이죠. 이거 일단 환장을 노리시죠, 그죠? 추가로 제가 320만 원이나 말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평가의 기준이고요. 저희 방학 때 같은 경우, 지금 휴가 시즌이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동률이 60에서 70% 정도가 돼요. 그리고 하루 숙소 비용은 4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은 저희가 최저 비용이고요. 휴가 시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 세팅이 60만 원입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6명 기준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추가 1인당 2만 원씩의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방 3개 있는 2층 독채 펜션이기 때문에 거의 대가족들이 오게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가족들이 오게 되면 보통 14인, 16인, 많을 때는 18인, 20인까지 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인 정도 왔다고 생각했을 때 기본 60만 원에 6명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15명이니까 9명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9명이면 2, 9, 18, 18만 원, 60만 원에서 78만 원 비용이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간이 수영장 서비스라든지 스쿨 서비스 이런 게 추가되면 될수록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요. 보통 이런 휴가 시즌 같은 경우는 8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1박당의 수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사실 훨씬 크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은 평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단순 비교했으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에어비앤비 사업을 비추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진상 고객과의 만남. 월 10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전부 다 1박으로 했을 때 기준, 물론 저희는 2박, 3박도 많긴 하지만 1박 기준 했을 때 그러면 12팀, 한 달에 12팀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10차례 운영하시면 몇 명을 만나야 되죠? 200팀입니다. 12팀, 200팀. 최근에 제가 거제에서 운영하는 펜션에서 좀 진상 고객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 7명 정도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술판을 벌인 거예요. 엄청 술병만 한 25병 정도의 소주와 또 맥주도 한 수십 캔이 있었는데요. 병도 깨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깨진 이 잔병들 치우는 것도 해가지고 이 뒤에 나오는 손님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원목 침대 같은 경우는 부서져 있고, 그리고 내리는 블라인드는 내려와 있고, 그리고 원목 가구의 식탁 위에다가 냄비를 그대로 얹는 바람에 동그란 탄 자국도 있고, 완전히 박살이 난 집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 완전히 멘붕이었지. 완전히 멘붕인 상황이었었는데 월 12팀을 받는데 이런 팀이 한 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산술적으로 했을 때 월 200팀을 받는데 몇 명일까, 이런 진상이. 그리고 이런 진상들을 어떻게 담당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발생하고 나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법원의 소위 심판 이런 식으로 제가 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태국 파타에서 발생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언어적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행정적 혹은 뭐 법원 민사소송 같은 것을 진행할 것이고 가능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월 12팀에서 만나는 진상도 있는데 월 200팀이다. 그럼 한마디로 월 300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상 고객들을 만나야 될 것인가. 근데 그러는 와중에 수익성, 와. 그래서 한 채에 300이냐, 10채에 300이냐. 한 채에 300이 당연히 정답이겠죠, 그죠? 그리고 훨씬 더 접하는 그런 고객 수도 적으니까 그만큼 진상들을 만날 가능성도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채수를 늘려서 Airbnb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굉장히 허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일단은 에어비앤비, 해외 에어비앤비, 무슨 AI화, 무슨 원격 관리, 뭐 이런 것들, 온라인 관리 이런 것들, 뭐 챗봇으로 활용한다 이런 것들 정말 허상인 이유. 그리고 해외 에어비앤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일단은 첫 번째는 바로 인력 관리가 실제가 플랜 A, 플랜 B를 만들었을 때도 계속해서 그런 인력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실제 3개월 정도 운영해보니 절대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택도 아닌 수익성. 한 채로, 그러니까 한 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은 거의 한 3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0채 정도가 돼야 유의미한 수익이 되는데 그 정도의 수익은 제가 한 채 정도를 국내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민방학업으로 일단 비수익이 달해 어제는 수익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수익성에서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진상 고객과의 만남. 진상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이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환경 운영에도 제가 만난 사람들의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곱하기 10채니까 곱하기 10. 근데 가동률이 거의 2배니까 20. 그러니까 20배의 가능성.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다양한 진상 고객들이 있는데 이 고객들을 동일한 수익을 위해서 총 20배의 많은 진상들을 만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해외 에어비앤비 사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세 가지 일단 기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선 도입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애초에 기본적으로 규정이 바뀌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콘도의 규정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 한국처럼 아예 이 나라의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에어비앤비 사업이 사실상 가면 갈수록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도민 사업 혹은 농어촌 민박 이 두 가지를 활용한 바로 합법적인 일단은 에어비앤비 사업 테두리 안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틈새 시장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